안녕하세요. 리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턴백의 정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리셀의 문화와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리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리셀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스니커즈나 아니면 명품 가방이 아니더라도 사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스타벅스의 MD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니버터칩이라든지 이러한 과자들도 리셀이 됐었고 심지어 얼마 전 겨울에는 눈오리를 만드는 집게조차도 리셀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상품들이 리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또는 제품을 구하는 수요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의 가격은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즘 한창 뜨거운 이 키워드 리셀의 리셀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거래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품의 리셀이 어떤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품이라면 빠질 수 없는 에르메스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가방은 에르메스의 벌킨백이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 세계 여성분들한테 워너비 가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르메스가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출에서는 루이비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벌킨백은 사실 굉장한 수작업을 통한 작업이 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량으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기도 하고 공을 들여서 제작한 만큼 판매 수량도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 재고 수량 자체도 굉장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높은 가치의 이 리셀 가격이 붙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금 명품들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명품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걸 정량화하기 위해서 턴백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명품을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샤넬과 루이비통, 고야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르메스가 포함되어 있는 하이엔드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찌, 프라다, 생로랑 익숙한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프리스티지, 그리고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이 고객들하고 만나고 있는 코치나 토리버치 이러한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메스티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식 매장에서만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수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 구찌, 프라다나 이 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정식 매장뿐만 아니라 병행 수입이라든지 일부 아울렛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셀을 하더라도 좀 더 오래 지속하기는 좀 어려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제품은 프라다의 리에디션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19년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 상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프라다에서는 이 상품에 이제 체크를 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소재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컬러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은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원래 판매가 되었었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점점 줄게 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사실 가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리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한정된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슈에 민감한 수요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리셀에 열광할까요? 아마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명품에서는 굉장히 잦은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사야지 했었던 잠재 고객들이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찾는 수요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됩니다. 인기가 있는 상품들은 바로 구매해서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할 때는 사실 전문 판매자가 있는 몰에서 구매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판매를 할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았었죠. 근데 판매라는 영역은 사업자도 내야 되고 심지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뭐 통신판매업이라는 신고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화된 플랫폼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 접근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쉽게 판매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개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리셀 시장은 굉장히 주목받게 됐고 그리고 시장 역시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조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의 이슈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턴백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 명품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방은 자동차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전문 딜러가 있는 것처럼 명품 가방에도 전문 딜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세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하죠. 명품 업계도 동일하게 시세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혹은 구매를 했었을 때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시세표를 공개하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찾아보면 발췌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었다는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하는 업체들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리셀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당연히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매입한 이후에 다시 재판매를 했을 경우에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입을 했었던 가방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찾아봤었을 때 대부분 10배에서 15배 정도의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판매자나 구매자 둘 다 손해를 보게 되는 시장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턴백에서는 보다 좀 투명하게 그러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세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표준화된 시세를 공개해서 거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방에는 생산 연식에 따른 이 연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샤넬의 대표 모델이자 워너비 모델인 클래식 캐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년 전의 가격과 지금 현재의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모델은 동일합니다. 소재도 동일하고 안에 붙어있는 파츠들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구매했었던 이 샤넬의 플랫백, 캐비어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플랫백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플랫백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소재에서 가져오는 가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재,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죽은 사람의 피부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더라도 사실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가죽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게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리셀 시장은 굉장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10년 된 이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을 500만 원 이상 주고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 4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준화된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보다 투명한 시세를 제공했다면 구매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는 블라인드 경매를 통해서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세일이라는 관점에서 중고거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품 가방만큼에서는 표준화된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턴백의 정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Q&A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를 하시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핵심만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핵심만 저희가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과 답변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님한테도 질문들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회사 이름이 지금 턴백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턴백이면 돌려주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가방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정확하게 어떤 이름으로 해서 지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턴백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턴백이라는 이름을 졌었을 때는 이 명품 가방이라는 아이템에서 누군가에게는 사실 중고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턴백이라는 제품을 지었고 그 제품이 다시 언젠가는 또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턴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이게 좀 순환의 의미로다가 네, 지으신 거군요. 내가 한번 팔았던 거 나중에 나한테 다시 올 테니까 또 판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질문부터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하나씩 봐볼게요. 최근 중고 거래 시장에 관심을 받으며 유사한 서비스 유형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고 시장 생태계를 위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건 이제 전체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대표님께서 먼저 해줄 수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는 이제 중고 명품 쪽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명품 가방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품과 모조품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한 부분. 그 다음에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아까 임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 가격이라는 부분이 모호한 시장이기는 해요. 그쵸. 중고 거래는 특히나. 누군가가 정해줘야 하고 그 기준이라는 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누구는 손해 안 보는 그런 시장이 될 텐데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기준을 잡혀서 하는 서비스들이 지금은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리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진짜인지 혹은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특히 명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수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스니커즈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각각의 회사마다 이제 검수단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매니아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텐데 그 덕후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은 한눈에 딱 보면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대표님께서도 명품 쪽에 있어서는 거의 뭐 매니아이자 덕후에 가까울 정도로 맞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내부에서도 검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실 텐데 그러면은 검수할 때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LM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방,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방의 가치, 그러니까 처음에 표준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죠. 판매되는 가치가 그 가치에 따라서
모조품 시장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죠. 1,000만 원이 넘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모조품도 많은 공수를 들여서 네.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교한 모조품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감정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되게 굉장히 비싼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브랜드들은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되게 조금 걸리는 거 아니에요? 30분, 10분? 어. 몇 시간씩 걸리는 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각 브랜드들마다 많이 해보셨기 사실, 때문에 또. 포인트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아니면 구글링에다가 턴100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특징이 우리 스니커즈 얘기했던 대로 직거래 시장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명품을 보니까 쫙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르메스다, 샤넬이다. 네, 맞습니다. 선택하게 되고 가방이다, 몇 년산이다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은 내 폰 시세 알아보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알아보는데 명품이다. 그러면은 질문을 여기서 또 이제 확장하시는 질문들은 주셔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그러면 실제로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방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진짜로 중국에 진짜 같은 짝퉁을 구했어요. 네. 이거를 보내요. 네. 제가 1,100만 속일 수 있으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 없었어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만든 브랜드들이 있고 그 브랜드들은 사실 더 공을 들여서 네. 감정을 하게 되고 사실 모조품은 정품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르메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에르메스를 예를 들었었던 이유는 에르메스는 거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네, 공정이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조품 역시도 수작업으로 공정을 오. 많이 해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각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저는 판매자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그걸 발견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가짜인데? 그럼 그분한테 연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에게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해서 네네. 저희가 정밀 감정을 하게 하는 네. 단계에서 모조품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매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모조품인지에 대한 정품과 모조품에 대한 비교를 같이 해서 보다 더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판매자분들이 대놓고 얘를 속여야 되겠다. 네. 턴백을 속여서 나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네. 고객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대부분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헤어졌어요. 헤어졌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팔아야 돼요. 맞아요. 보냈는데 옛날 남자친구가 에르메스를 준 줄 알았었는데 이게 중국 거 중메르스를 준 거죠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면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되느냐? 너네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처음 제품을 받았을 단계부터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해버리는구나. 그쵸. 그럼 깔끔하겠네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IT 기술이 가득 발전을 하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질문도 계속 한번 봐보죠. 자,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호님 거 질문 해결해 드렸었고요. 이거 볼까요? 리셀이 갖는 마케팅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케팅적인 장점.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고 대표님 관점이 다르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사실 이제 창업을 하신 거니까 네, 장점을 보고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에 계시는 분들 보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니커즈도 마찬가지고 사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현재 MZ 세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슈에 굉장히 많이 쫓아가는 편이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도전적이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MZ 세대 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추가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네. 즉각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어서 네네.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저희에게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긴 하죠. 근데 마케팅 장점은 근데 마케팅적인 장점이라는 거는 그분들을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호에 맞게 네, 맞습니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 제가 카카오로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카카오로 로그인하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적인 장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도 플랫폼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단순한 구매자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실제 판매자도 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의 좀 장터가 나타났는데 이 장터에서 나도 참여할 수 있고 확실하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하는 것들이 저는 리셀 시장과 마케팅이 갖는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봐보도록 하죠.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갑자기. 네, 보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봐볼까요? 방금 전에 들러온 질문이었는데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봐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 중고 제품을 검증하고 검수하는 신뢰성을 인공지능 등 첨단 테크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비슷하게 진행하시는 게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검증이라는 저 단계를 사실은 이제 AI가 확인하는 부분들을 서비스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명품 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들은 존재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그 포인트들을 뭐랄까 이 보조품들이 굉장히 잘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밀하지 않다면 사실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직접 감정을 해야 되는 휴먼 AI가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저희도 선백에서도 사실은 감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테크적인 부분으로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시세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가방을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지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 얼마나 하지? 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정 부분은 저희가 100% 사람이 하고 사람이 그다음에 하고 이 시세에 대한 부분만 네. 테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질문에 제가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OCR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인공지능의 눈이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워낙에 정교한 렌즈로다가 몇백만 장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지금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쓰이고 있고 그 중에 일환으로 지금 쓰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마트 가시게 되면은요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액정 보험 같은 거 들 때 그냥 갖고 계신 거 사진 올라가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들이 있고 내 폰 시세 같은 거 알아볼 때 역시 사진 올려갖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인공지능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분야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관여하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여기랑 좀 안 맞는 예일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 만들었었거든요. 외계인의 공습 같았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공장이었는데 손 들었었죠 그때.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았었거든요. 사람은 여전히 위대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재밌는 시장이 열릴 것 같은 게 우리 나이키 매니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명품에 너무나 중독되신 분들이 있고 딱 보면 내가 알아.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이 커지시면 그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처럼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검증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지금. 이상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쵸, 청결에 대한 것들. 시국이다 보니까 시국에 리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들. 아무래도 이게 남이 썼던 물건을 받아는 찝찝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또 명품이랑 일반 물건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명품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앞으로 서비스하게 될 네. 조만간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블라인드 옥션이라는 걸 통해서 구매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지금 현재 고려해야 되는 시국의 제품들에 대한 청결 문제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턴백 케어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옥션 이 말 그대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할 때 제품의 소유권은 아직은 턴백에 있지 않잖아요. 네네. 이 판매자에게 있죠. 그러더라도 턴백에서는 제품 받아서 케어를 해드립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한 상태에서 제품들을 올리고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할 때도 저희가 중간에서 모든 과정들을 턴백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청결이란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결이고 또 그렇게 검수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남기시거나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다른 중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궁금했었던 질문 좀 하나를 좀 드릴게요. 네. 지금 1년 동안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네네네. 타겟이 2030 여성분들이셨어요. 아, 2030이었었어요? 네네. 좀 명품 중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낮았었었네요. 네, 맞아요. 실제 타겟하고 지금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같았나요? 다르나요? 저희 타겟으로 설정했었던 2030 여성분들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80% 이상. 그럼 정확하게 들어맞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제품을 5년 미만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세요. 새로운 제품이고 네. 신제품이고 내가 맞아요. 오랫동안 예전에는 명품 한번 사게 되면 결혼할 때 사고 난 다음에 그렇죠. 쭉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MZ 세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증 나거나 혹은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만 소비를 하고 금방 판매를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타시는 경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더 오래 돼야지만 사실은 그 가치라는 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이 최신상에 가깝다 보면 네. 그 가치라는 게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에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30 세대가 의외로 많다. 이 부분도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질문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였었는데 네.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죠. 자, 조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개인이 중고나라의 명품 신발로 아무리 많은 차익을 남겨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요. 왜 법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내가 그럼 왔다 갔다 팔면 되겠네. 안 걸리면 돼요. 근데 무조건 걸립니다. 이거 우리나라 잘 돼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한 번 파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팔아서 수익이 남겼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나는 사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안 되거든요.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여기서 내가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10개 들어와서 판매하면 되겠네. 안 돼요. 다 중고나라에서 판매하시는데 나중에 글들 보시면은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에서 문의가 와서 삭제합니다. 쫙 달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안 된다는 거. 정당하게 원래는 이것도 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경우에도 저도 궁금했던 건데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이 서비스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서베이를 돌렸었을 때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그 명품 가방은 몇 개 정도 되실까? 네네. 했었을 때 최대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10점 정도 소장하고 계셨어요. 평균적으로는 3점 정도를 소장하고 계셨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한테 가치평가를 받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2점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업자 분들도 당연히 이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본인들도 직접 매입은 하시지만 이거를 잘 샀나 싶은 고민들도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한 점 한 점 파실 때마다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세금 신고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네. 중고거래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하실 때에는 소득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타 소득 요즘에 많이 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답변 드렸으면 좋겠고요. 계속 보도록 하죠. 질문이 같은 걸 두 번 올려서 이건 꼭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개 질문이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이 올랐습니다. 리셀하는 제품들의 가치는 무한대로 계속 높아질 수는 없을 텐데 그 가치의 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이게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모든 투자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모나리자는 다르겠죠. 뭔가 하나밖에 없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건 무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답변드리자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끝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있는 게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서 1억짜리 상품도 되고 2억짜리 상품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신을 수도 없는 건데 내가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1,000만 원짜리의 신발이 지금은 800만 원짜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스톡엑스와 같은 곳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업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명품 가격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가치는 좀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또 명품적 시장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가치가 무한대로 지금까지 높아진 것들도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없군요.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예술품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그렇죠. 점만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중고 명품도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보면 한 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게 출시를 할 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 출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 질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서비스 확장하시냐라는 질문.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시계를 네. 좀 서비스로 확장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좀 더 수량이 적어지면 네. 그거에 따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가치 있는 제품들을 저희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좀 카테고리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질문 제가 원래 준비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스니커즈 했던 분들도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화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정판이라는 것들,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수요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이었으면 먼저 답변해 주셔서 네. 근데 뭐 염두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네. 아까 보세요. 스토엑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질문 나온 것들 또 봐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으로 대변되는 중고 거래의 활성화가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호전된다면 일시적인 유행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라고 나왔는데 이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신데렐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물론 저도 그 전부터 알긴 알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은 당근마켓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님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곳이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피드백이 왔었냐면은 제가 당근마켓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선식품 전문점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요. 당근 파는 곳이냐? 아니죠.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당근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이슈도 있었고 이슈가 우리한테 준 것 중에 하나가 로컬의 재발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지역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바꿔놓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끝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되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나 중고시장은 없어지게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그 계기를 한번 열어준 것 뿐이지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비움에 대한 것들, 명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집을 비우면서 살자, 정리하면서 살자 열풍이 쭉 왔었거든요. 이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나눠 쓰고 아껴 쓰는 문화 다시 오기 시작했잖아요. ESG 경영에 대한 것들, 플라스틱 챌린지에 대한 것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있으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저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분화될 수는 있겠죠. 당근마켓은 당근마켓이 할 수 있는 장점, 번개장터는 번개장터가 할 수 있는 장점, 혹은 여기 내에서도 명품만 전문적으로 중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전거 매니아 분들이 있으시면 그쪽에 또 새로운 커뮤니티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각할 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런 것도 숨겨놨다 다음번 강의 때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자, 대표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질문들 봐보죠. 익명의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중고품, 사용품, 반품에 관련해서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과 반품 이슈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반품 이슈? 반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제 네네. 메인만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 론칭하게 블라인드 되면 판매하실 거니까 또. 네네.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질문 지금 되게 굉장히 날카로웠던 게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중고 명품, 그러니까 중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실 사용에 대한 따른 이 뭐랄까 퀄리티 그거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올린다고 네.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의 스크래치라든지 그쵸. 구김이라든지 네네. 사람이 받아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품에 어느 정도 뭐 스크래치라든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존재해서 반품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해주기 싫지만 사실은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고명품 거래는, 그러니까 중고 거래는 사실 그 부분이 개인 거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보면 대부분 이건 중고 상품이니까 반품하면 안 돼요라는 문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많아지면 그것도 합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저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사업이 되면은요, 개인 간의 거래는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거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환불 안 되면 이거 있어요. 중고거래할 때. 그런데 이거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제가 그쪽 법은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지만 예전 걸 봐가지고 전자상거래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은 원래 안 쓴 경우에는 반품되는 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켜줘야 되고.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요즘 백화점들 사례를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IT 회사들 지금 스타트업이고 우리가 매입을 많이 했거나 중고 거래가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휴먼, 우리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직접 보고 나서 내가 어디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도 다 확인하고 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또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실 것 네, 같기는 맞습니다.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오프라인 진출했었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저는 오프라인이 계속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렸고요. 네, 대표님께 또 질문이 왔습니다. 명품 리셀 시장의 성장의 근원이 될 심리적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보면 명품 리셀 시장이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이 비움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비움에 대한 것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명품 거래가 굉장히 더 활발했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해외를 나가지 못하시니까 새 상품에 대한 이 니즈가 더 많이 커졌다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상품이죠. 뭐 그 관련된 사례들은 사실 기사만 좀만 찾아보더라도 네네. 뭐 백화점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소비됐었던 새 상품이 소비되면 당연히 중고 상품들도 그에 따라서 동반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중고 시장의 리셀만큼은 네네. 계속 꾸준히 신상품과 동일하게 동반선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앞으로도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이미 경험이 그쪽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년 있었던가요? 근데 10년 정도 있었어요. 10년도 있으시면서 워낙에 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전 경험치를 갖고 있고 좋아하는 분야이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이 분야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근데 좀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러게요. 왜 하필 이슈 때? 근데 사실 이슈와 네네.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당근마켓에 예.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의 내 옆집 사람하고 거래한다는 맞아요. 게 신뢰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명품은 좀 달랐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모조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옆 사람인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모조품을 팔아요. 근데 그 모조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사서 몰랐던 거죠.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네. 제품들을 다시 판매한다라는 입장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턴백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희는 전문적으로 명품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정품 모조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대면으로 당연히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새는 대부분의 이 생활 자체를 다 비대면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아마 또 이게 사고 방식이 그 IT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고 방식 그리고 우리가 컨택트가 아니라 언컨택트된 사회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적화시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뉴 노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방식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세금 문제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몇 가지만 더 질문 받고 질문 드리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시세를 공개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세, 명품 시세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제가 입력을 해야지만 시세를 볼 수 있지만은 그걸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 또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생각나는 거는 동종업계 관련된 분들이 비난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좋아하시지 두 않아요? 번째는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경쟁자를 양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야지 폭리를 취할 수 있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왜 폭리를 취해야 하지? 적정한 수수료 정도만 취하더라도 네. 사업은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수익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을 하나 매입을 해서 그거의 10배, 15배 정도로 판매를 하는 건 굉장한 폭리예요. 있을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중에서 단 뭐 3%, 2%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수익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100%, 150%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세를 공개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저희 서비스를 데이터화해서 네. 이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는 계속해서 변동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 서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가져가시긴 되게 어려우세요. 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은 시세는 계속적으로 변동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표준화된 시세가 좀 더 공개가 많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이제 구매할 때나 판매를 할 때 좀 더 그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이 저희가 이제 소비하는 이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입장에서 네. 이 가치라는 게 매겨지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 이 접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신뢰라는 게 깨지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신뢰라는 부분을 가격으로 메우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블라인드 경매를 통해서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10년 됐죠. 스마트폰 등장하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됐는데 자, 이 시간 동안에 성장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하고 시장의 괴리감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호갱이라고 아시죠? 호갱 논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당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잖아요. 맞습니다. 호갱님이 되고 싶지 않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도 그래서 나왔던 거잖아요. 중개자를 빼겠다. 이런 것처럼 이걸 시스템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리되지 않은 시장에는 지금 모든 곳들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또 명품, 중고 가격에 대한 것들이라서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리게 되고요. 자, 이제 질문 마지막 나온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좀 끝을 내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기는 한데 네,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애쉬와 같이 수공예품,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에 값비싼 명품 리셀과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관점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 관점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시장이 좀 재밌게 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명품 시장은 누군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명품에 대한 값어치를 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수공예품이라든지 빈티지 제품 같은 경우에 수공예품을 일단 보도록 하죠. 내가 아티스트인데 내가 만든 걸 제값을 내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엣지와 같은 것들이 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NFT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NFT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리하게 나의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이전시키는 서비스도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졌냐면은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저도 제가 그린 작품을 올려놨지만 안 팔려요.
네, 2달 동안 안 팔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봤을 때는 이거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인이 그렸다고는 또 팔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양분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개인 아티스트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는 나의 펜을 더 만들어 놓는 것들, 내 펜 중심으로 해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아티스트 베이스로다가 이 시장을 좀 바꿔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점을 하나 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좀 재밌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뭔가 좀 내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런 분들을 또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 플랫폼에는 제품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셀렉팅을 해서 이건 내가 키워볼 하겠다. 이건 누구누가 콜라보해서 이건 내가 밀어주겠다. 이 움직임들이 7, 8월에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명품 시장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조금 더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 아트에 대한 시장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엣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그쪽에서는 명품 거래는 안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개인이 지금 만드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핸드메이드 제품이 네, 맞아요. 명품이기는 하죠. 네. 네,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질문 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좀 무제한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나머지 질문은 이야기 드렸었던 대로 저희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대표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턴백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턴백 사이트 꼭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 재밌는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월간 IT 플러스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계속 신청 걸어놓으시게 되면 알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저희가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수다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IT의 지식을 같이 일상에 적용하면서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상 IT 플러스 우리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려볼까요? 네. 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